안녕하십니까, 영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가 라는 법률을 정리해 볼 거거든요. 먼저 개념부터 좀 잡아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한 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 동의 건물을 한 사람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소유하고 있으면 이걸 우리가 구분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죠. 일단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부분을 우리가 전유 부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 전유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요. 거기다가 구분해서 소유하려고 하는 구분 소유 의사 내지는 행위가 외부로 표시가 되면 전유 부분이 되고 집합 건물이 성립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집합 건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등록할 필요 없습니다. 또는 등기할 필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등기하지 않아도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 그 구분 소유 의사가 대외적으로 표시가 됐다면 그만으로도 집합 건물이 성립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뭐겠습니까? 건물의 신축인 거죠. 우리가 건물을 신축하는 것도 법률행위가 아니라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지는 순간 등기 없이 신축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잖아요. 등기하지 않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집합 건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 구분 소유 의사가 대외적으로 표시가 됐다면 등록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집합 건물이 성립되고 구분 소유권이 성립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전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전유 부분은 전용 면적, 공용 부분은 공용 면적,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 공용 부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조상 공용 부분.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공동으로 쓰는 것이 명백한 부분이고요. 또는 규약상 공용 부분. 원래는 전유 부분인데, 원래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데, 관리사무소나 노유증과 같이 규약이나 또는 규약 등으로, 규약이나 공정증서 등으로 공용으로 쓰기로 한 부분을 우리가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해요. 여기서 우리가 좀 잊지 말 것은 뭐냐면,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은 일체성을 띱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파트를 이전받을 때는 전유 부분만 이전 등기 받으면 공용 부분은 자동으로 쫓아오게 되고요. 공용 부분을 이전받기 위해서 이전 등기 같은 거 필요 없고요. 또 공용 부분만 따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도 없는 거죠. 근데 조심할 것은 이 일체성이 절대적 일체성이라는 거죠.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공용 부분은 분리해서 처분할 수가 없는데, 구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더라도 공용 부분만 따로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절대적 일체성을 띠기 때문이라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아파트 구분 소유권의 소유자들이 갖게 되는 토지 사용권을 우리가 대지 사용권 또는 등기가 됐다면 대지권이라고 하는데, 이 대지 사용권, 대지권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정 대지, 뭐죠? 건물의 밑바닥 땅, 건물이 소지하는 부분을 우리가 법정 대지라고 하고요. 그 외의 땅, 주차장, 화당, 놀이터 같은 것을 우리가 규약상 대지라고 합니다. 개념별로 나누라지만 나눌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 대지 사용권과 전유 부분도 일체성을 띱니다. 근데 이거는 공용 부분은 절대적 일체성 예외가 없는데, 이거는 뭐죠? 원칙적 일체성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 등기받으면 전유분만 이전 등기받으면 대지사용권도 자동으로 쫓아오게 되고요.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 효력도 대지사용권에 당연히 효력이 미치고요. 그리고 대지사용권만 따로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규약으로 분리 처분을 가능하게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조심할 것은 만약에 규약에 특별히 분리 처분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 규정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집합건물법 우리가 접근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인 거죠. 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뭘 볼 거냐면 공용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제 자세히 볼 거예요. 첫 번째 기억할 거. 자, 공용 부분의 지분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전유 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따른다. 다시 말하면 모든 구분 소유자가 똑같은 공용 부분의 지분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서 공용 부분의 지분을 갖게 되고요. 또 공용 부분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용도에 따라 사용합니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 사용한다 X, 지분의 비율에 따라 사용한다 X죠. 지분의 비율도 상관이 없고 필요도 상관없고 용도에 따라서 사용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공용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개정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우리가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자, 우리가 따로 좀 기억해야 될 것이 공용 부분의 변경에 관한 의결 정족수입니다. 한번 함께 같이 보시죠. 자, 공용 부분의 변경 개정된 사항인데 일단 3분의 2입니다. 그래서 공용 부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다만 공용 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때는 통상의 집행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공용 부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원칙적으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개량 행위로서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통상의 집행 교리로서 공용 부분을 변경하면 되고요. 다만 이러한 공용 부분의 변경에 따른 구분 소유자의 권리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는 그 구분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하나 추가할 것이 뭐죠? 답은죠. 공용 부분의 변경으로 구분 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의 범위나 내용의 변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5분의 4입니다. 그럼 정리해 볼게요. 자, 공용 부분의 변경 원칙적으로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다만 개량행위고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통상의 집행 결의가 있으면 되고요. 이러한 공용 부분 변경으로 인해서 구분 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의 범위나 내용의 변동이 일어났다면 그때는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작년에 개정된 사항이지만 올해도 출제될 수가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의 관리 및 부담 및 수익인데, 일단 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공용 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이고 판례가 나와 있거든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아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매수를 했어요. 또는 아파트를 경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매수인, 경락인을 우리가 특별 승계인이라고 하는데, 전 소유자가 체납 관리비가 있었거든요. 돈을 안 내고 있었어요. 이 체납 관리비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 법은 공용 부분에 관한 체납 관리비는 승계가 되지만 전유 부분에 관한 체납 관리비는 승계되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여기서 좀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이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첫 번째, 만약에 아파트 관리 규약으로 전유 부분에 대한 체납 관리비도 승계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 아파트 관리 규약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무효다. 따라서 아파트 관리 규약에 전유 부분에 대한 체납 관리비도 승계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어차피 매수인이나 경당이 같은 특별승계인은 공용 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만 부담하면 되고요. 또 조심할 것은 마지막으로 체납관리비 원금만 승계된다.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정리하면 우리가 공용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가 끝난 거죠. 그 다음에 구분 소유자의 의무인데, 구분 소유자는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면, 첫째, 구분 소유자는 행위 정지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사용금지 청구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법원에다가 경매 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고, 만약에 그러한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사람이 세입자, 점유자인 경우에는 집주인, 구분 소유자에게 돌려주라는 인도 청구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좀 조심할 점이 있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에서 공동의 이익에 반한 행위에 정지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누가 정지를 청구하느냐면, 청구할 수 있는데, 누가 정지를 청구할 수가 있냐면, 구분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인 또는 집회결의로 지정된 자가 행위의 정지를 청구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사용금지 청구도 할 수가 있는데, 이 사용금지 청구는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몇 분의 몇이요? 4분의 3 이상의 찬성. 그 다음에 법원에다가 경매 명령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법원을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이것도 의결 누수가 구분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경매 명령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점유자에 대한 인도 청구, 세입자가 그 의무를 위반했을 때 소유자, 구분 소유자에 인도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도 강제로 쫓아내는 것이니까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으로서 전유 부분에 속하는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하자로 추정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구분 소유권의 매도 청구는 결국 뭐냐 하면, 구분 소유자는 대지 사용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구분 소유자가 대지 사용권을 상실하게 되면 이 대지 사용권자는 그 해당 구분 소유자에게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분양자의 담보 책임입니다. 자, 일단 이 아파트에 하자가 있을 때 1차적으로 분양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분양자가 매도인이니까요. 근데 첫 번째 조심할 것은 이 분양자의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따라서 민법 규정보다 또는 집합건물법의 규정보다 수부장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1차적으로는 매도인인 분양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만 분양자가 망한다면 2차적으로 시공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거죠. 존속기간은 10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원칙만 10년 동안 행사할 수가 있는데, 주의하실 것은 이 10년이라는 기간의 기산일, 시작일은 전유 부분은 인도한 날부터 10년이고요. 공용 부분은 사용 검사일 또는 사용 승인일부터 10년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어렵게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단, 관리인이죠. 일단 관리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분 소유자의 모임을 우리가 관리단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구분 소유자가 2명 이상이면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 관리단이에요. 따라서 소집 절차 같은 거 필요 없고요.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하게 되면 구분 소유자가 2명 이상이면 그 2명 이상의 구분 소유 구성원에서 당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관리단이고요. 이 관리단의 대표를 우리가 관리인이라고 하는 거죠. 일단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가 10명 이상인 경우에
선임 의무가 부과되게 되고요. 그러니까 관리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는데 반드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경우는 구분 소유자가 몇 명 이상일 경우입니까? 10명 이상일 경우에 선임 의무가 부과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관리는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도 점유자도 구분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관리인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관리단의 대표인 이 관리인의 사무를 감독하기 위해서 관리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이 관리위원회는 필수기관이 아니라 임의기관이다. 따라서 관리위원회는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둘 수 있는 기관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물론 관리위원회의 임무는 관리인의 사무를 감독하게 되는데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반드시 구분 소유자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구분 소유자의 대표인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지만 그 관리인을 견제하는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하는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 소유자여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규약이죠. 규약은 설정할 때도 변경할 때도 폐지할 때도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관단 집회입니다. 구분 소유자의 모임을 우리가 관리단이라고 하는데 일단 소집 집회로부터 일주일 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통지를 해야 됩니다. 만약 이러한 소집 절차, 통지 절차를 생략하려면 구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또 하나 조심할 것은 이 목적사항을 명시하잖아요. 그래서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소집 통지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의결하게 되면 그 의결 자체가 아예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가 이제 관리단, 관리인, 관리위원회, 규약 및 집회, 관리단 집회까지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재건축입니다. 재건축은 일단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요. 몇 분의 몇이요? 5분의 4 이상의 찬성. 자, 5분의 4 이상의 찬성인데 여러 동을 한꺼번에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어떤 전체 주민의 5분의 4가 아니라 각 건물별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반대자에 대해서는 참여 여부를 서면으로 체고하게 되는데 체고를 받은 반대자가 2개월 이내에 확답을 안 하면 참여를 거부한 것으로 확정이 되고요. 이런 체고 절차를 거쳐서 참여를 거부하는 사람을 확정하게 되면 마지막에 구분 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을 시가에 따라서 매도로 청구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죠?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근데 그 5분의 4는 전체 주민의 5분의 4가 아니라 각 건물별 5분의 4다. 그 다음에 반대자에 대해서는 참여 여부를 서면으로 체고하게 되는데 2월 내에 회답이 없으면 참여를 거부한 것으로 확정이 되고요.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참여를 거부하는 사람을 확정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시가로 매도를 청구하고 재건축을 하면 되는 거죠. 그다음 일부가 멸실돼서 복구하려고 해요. 근데 만약에 멸실된 부분의 가액이 2분의 1 이하라면 통상의 집회 결의에 따라서 복구를 하면 되고요.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복구 결의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집합건물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 봤고요. 정리하는 의미에서 대표예제 몇 문제씩 우리가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이것도 집합건물법도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뭐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면 한도 끝도 없고 또 간단하게 생각하면 또 의외로 간단하게 해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 확실하게 정리하시고 문제 가지고 정리하시면 돼요. 대표예제 같이 풀어보자. 자, 29의 기출문제네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이죠. 1량 관리인의 대표권 제한은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겠죠. 맞는 질문. 2번 구조상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에 효력이 생긴다. X죠. 자, 우리가 공용 부분과 전유 부분은 일체성이 있기 때문에 전유 부분만 이전 등기 받으면 공용 부분은 자동으로 쫓아오게 되는 거거든요.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관리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관리 관리단 지표를 수집하여야 하고요. 4번 일부입니다. 일부 구분 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공용 부분은 그들 구분 소유자의 공유에 속할 것이고요. 5번 공유자가 공용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이죠. 이 채권은 뭐죠? 연체관리비입니다. 연체관리비인데 공용부에 대한 연체관리비는 승계되니까 그 특별 승계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따라서 틀린 것은 2번이고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보시다시피 문제 자체가 어렵게 출제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면 한도 끝도 없는 부분이니까 확실하게 내 것으로 기본적인 것만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시면 되는 거죠. 자, 문제 또 풀어볼 겁니다. 제가 문제를 지금 찾고 있거든요. 자, 이거 풀어보자.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 아닌 것은이죠. 1번 공용 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 결의로서 결정된다. X입니다. 이번에 개정이 됐죠. 4분의 3이 아니라 몇 분의 몇이라고요? 3분의 2. 작년에 개정된 사항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2번 다만 이의 경우 공용 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라면 통상의 집회 결의로서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재건축 결의는 그 다음에 이러한 공용분의 변경으로 대지 사용권의 범위나 구분 소유권의 변동을 일으키면 5분의 4잖아요. 3번 건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것으로 구분 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의 범위나 내용의 변동을 일으키는 공용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 소유자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 5분의 4 이상의 결의로서 결정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은 최근에 개정된 사항이죠. 관리단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 집회 결의에 따라 수성 적립금을 징수하여 적립할 수가 있고요. 5번 사에 따른 수성 적립금은 구분 소유자로부터 징수하고 관리단에 기속됩니다.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 수선 적립금은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게 아닙니다. 집주인 구분 소유자로부터 징수하고요. 징수된 이 수선 적립금은 누구에게? 관리단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게 아니라 관리단에 기속되게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수선 적립금은 입주민에게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구분 소유자에게 징수하게 되고요. 징수된 수선 적립금은 관리단에 기속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틀린 거죠. 1번 전유 부분은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이죠. 다시 말하면 건물 부분 중에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부분을 전유 부분이고 그 부분을 뺀 난이부지 부분이 공용 부분이죠. 2번 대지 사용권은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지 사용권이라고 하고요. 3번 구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로 소집된 관리단 집회는 소집 절차에서 통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결의할 수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집 절차를 생략하려면 구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소집 절차 생략할 수도 있고요. 통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결의할 수가 있는 거죠. 4번 건물의 시공자가 전유 부분에 대하여 구분 소유자에게 지는 담보 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 승인일로부터 기산한다. X입니다. 사용 승인일부터 기산하는 것은 공용 부분이고 전유 부분은 임도한 때로부터 기산하기 때문에 4번이 X고 4번이 답인 거죠. 5번 대지 위에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에 속하는 한 동의 건물이 있을 경우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지는 못하겠죠. 다시 말하면 대지 사용권이
공유라 하더라도 분할을 청구할 수 없으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마지막 한 문제만 더 풀어볼까요? 30일의 기출문제네요. 집합 건물의 수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곳을 모두 고른 거죠. 기억. 각 공유자는 공용 부분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용도에 따라 사용하죠. 2번. 전유 부분에 관한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은 사용 검사일로부터 기산한다. X죠. 사용 검사일부터 기산하는 것은 공용 부분에 관한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이죠. 1번. 고조상 공용 부분은 일체성이 있죠. 등기하지 않아 당연히 쫓아오는 거죠. 공용 부분은 구조상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을 변경한 그 등기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X가 되고요. 1번. 분양자는 원칙적으로 전유 부분을 양수한 구분 소유자에 대하여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X입니다. 양수인에게도 당연히 담보 책임을 져야 되겠죠.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 하나이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고요. 이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해서 집합건물법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이제 다음 시간에 가등기 담보대납 법률을 정리해보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